2025년 12월 19일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요. 0.55%에서 0.75%로 30년 만에 최고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올랐어요. 전날보다 플러스 0.65%, 4020으로 마감했죠. 엔캐리 청산 공포는 괜한 걱정이었나 많은 분들이 안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정말로 위기가 지나간 걸까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청산 가능 규모가 295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12월 19일엔 단 5조 원만 움직였어요. 2%도 안 되는 거죠. 왜 안 빠져나갔을까요?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걸요. 우에다 총재가 3주 전부터 힌트를 줬어요. 투자자들은 미리 정리했고요. 문제는 2026년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2026년 말까지 1.5%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때는 깜짝 인상이 나올 수 있어요. 2024년 8월 5일 검은 월요일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하루에 8.77% 폭락했던 그날요. 그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번엔 무사 통과했는지, 2026년엔 왜 터질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295조 원 폭탄 피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빠르게 누르시고 집중해주세요. 2025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증권가 직장인 김철수 씨는 불안했어요. 오늘 낮 12시에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하니까요. 2024년 8월 5일이 떠올랐죠. 그날 삼성전자 200주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7만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손실 120만 원. 월급의 반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오늘도 그럴까? 근데 뉴스 댓글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금리 올린다는 걸요. 장이 열렸어요. 오전 9시 코스피가 올랐어요. 1.53% 상승한 4055로 출발했죠. 이게 뭐지? 김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금리 인상 앞두고 주가가 오르다니. 낮 12시 일본은행 발표가 떴어요. 기준금리 0.75%로 인상. 김철수 씨는 숨을 죽였어요.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코스피가 더 올랐어요. 시장 마감할 때 4020으로 플러스 0.65%였죠. 김철수 씨는 안도했어요. 퇴근길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엔캐리 청산 공포 다 뻥이었어.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핵심은 예고였어요. 우에다 총재가 12월 1일 강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알아들었죠. 12월에 올리겠구나.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50명 중 40명이 12월 인상 예상했어요. 확률 80%였던 거죠. 헤지펀드들은 미리 정리했고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엔캐리 포지션을 조금씩 줄였어요. 이게 선반영이에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공부한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안 떨리죠. 2024년 8월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깜짝 발표였으니까요. 시장 예상은 0.1% 인상인데 0.25% 올렸어요. 2.5배 더 올린 거예요. 게다가 타이밍도 최악이었어요. 7월 31일 일본이 금리 올렸는데 8월 2일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죠. 신규 고용 11만 4천 명, 예상은 17만 6천 명이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국 경기가 나빠지네.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거야. 미일 금리 차가 확 줄어들잖아. 엔캐리 수익이 없어지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겠어. 패닉이었죠.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출구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어요. 밟히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 코스피였어요. 8월 5일 월요일 김철수 씨 통장은 피바다였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8.77%, 234포인트 폭락이었죠. 니케이는 마이너스 12.4%, 나스닥도 마이너스 6%였고요. 근데 2025년 12월 19일은 어땠어요? 코스피 플러스 0.65%, 니케이 플러스 1.03%, 나스닥도 플러스 1.38%였어요. 완전 정반대죠. 차이가 뭐냐? 예고 있었냐? 없었냐예요. 엔달러 환율도 거의 안 움직였어요. 2025년 12월 21일 오늘 기준 155엔이에요. 12월 19일 발표 후에 154엔 갔다가 다시 155엔으로 돌아왔죠. 2024년 8월 5일 때는 150엔에서 142엔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엔캐리 청산은 일부만 일어났어요. 한국은행 추정 295조 원 중 5조 원만 움직였으니까요. 2%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290조는 아직 한국에 있어요. 왜 안 빠져나갔을까요? 첫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니까요. 오늘 기준 일본 0.75%, 미국 4.5%예요. 차이가 3.75%잖아요. 엔화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아직도 수익이 나요. 둘째, 일본은행이 비둘기파 발언을 했어요.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현재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천천히 올리겠다는 뜻이죠. 셋째, 시장이 예측 가능했어요. 깜짝 인상이 아니니까 패닉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행 발표문을 다시 보면요.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추진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2026년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2026년 3월 춘투 결과 나와요. 임금 인상률 5% 넘으면 일본은행이 추가 인상 결정해요. 0.75%에서 1.0%로 올라가는 거죠. 2026년 7월 또 올려요. 1.0%에서 1.25%를 2026년 12월 1.5% 도달이에요. 1년 사이에 2배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면 뭐가 바뀔까요?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연준이 2026년 말까지 3.0%로 내릴 거라고 예고했어요. 그럼 금리 차이가 1.5%밖에 안 남아요. 금리 차 1.5%면 엔캐리가 죽어요. 왜냐고요? 환율 리스크 때문이에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일본에서 100억 원 빌렸어요. 이자 1.5%예요.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3.0% 수익 내요. 차익이 1.5%죠. 근데 환율이 5%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갚을 때 손실이 3.5%예요. 차익 1.5% 받았는데 환율로 3.5% 손실이면 마이너스 2%잖아요. 리스크는 크고 수익은 작으면 누가 해요? 안 하죠. 그럼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만 갚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전 세계 헤지펀드가 동시에 갚으려고 하면요. 극장 화제예요. 김철수 씨는 퇴근길에 안심했어요. 이번엔 괜찮았네.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냉장고 치킨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예요. 오늘은 안 상했으니까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295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어요. 2026년 3월 그게 터질 수 있는 첫 번째 시점입니다. 도쿄에 사는 62세 주부 미즈키 씨. 저축 1,000만 엔 있어요. 우리 돈 9,500만 원이죠. 2020년부터 FX 거래를 해왔어요. 일본은행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0.1%였으니까요. 방법은 간단했어요. 엔화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거죠. 멕시코 페소를 샀어요. 금리 10%잖아요. 1천만 엔 투자하면 1년에 100만 엔 수익이에요. 일본에서 미즈키 씨 같은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요. 평범한 주부들이 외환거래로 돈 버는 걸 상징하는 이름이죠. 놀라운 건 규모예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엔캐리 시장의 40%를 차지해요. 전 세계 엔캐리 자금 3.4조 달러 중 1.36조 달러가 일본 개인들 돈이에요. 우리 돈 2,040조 원이에요. 2025년 12월 19일 미즈키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죠. 2024년 8월 5일 생각났으니까요. 그날 계좌는 하루 만에 12% 손실 120만 엔 날아갔었어요. 낮 12시 발표 떴어요. 기준금리 0.75%. 미즈키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빌리는 이자 0.75%, 페소 수익 10%, 순수익 9.25%예요. 아직 괜찮네. 근데 저녁 뉴스를 보니까 오에다 총재가 말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미즈키 씨는 다시 계산했어요. 만약 일본 금리가 1.5%가 되면요. 순수익 8.5%예요. 근데 환율 변동까지 생각하면요. 환차손 3%면 실제 수익은 5.5%예요. 절반으로 줄어드네. 미즈키 씨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내년 3월에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미즈키 씨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일본 전역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처럼 라스트 존이 좁아지면 다들 안전지대로 뛰잖아요. 늦게 뛰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들 동시에 뛰어요. 뉴욕 맨해튼 브릿지 워터펀드 트레이더 존 씨. 2022년에 일본에서 100억 엔 빌렸어요. 금리 0%였으니까요. 그 돈을 나스닥에 투자했어요. 근데 레버리지 10배 걸었어요. 100억 엔이 1000억 엔 투자 효과를 내는 거죠. 3년간 수익, 나스닥 50% 상승, 레버리지 10배니까 500% 수익이에요. 100억 엔이 600억 엔이 됐어. 미친 수익률이죠. 근데 12월 19일 회의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팀장이 말했어요. 2026년 전망을 다시 봐야겠어. 3월에 1% 넘으면 청산 시작하자. 왜 3월이냐고요? 일본 기업들이 3월에 춘투 결과를 발표하니까요. 봄 임금 협상이에요. 2025년 춘투 결과가 평균 5.1% 인상, 30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2026년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돼요. 임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잖아요. 그럼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하고요. 3월이 D-Day구나. 존 씨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서울 강남구 현대차 재무팀 이 과장. 2023년에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짓는데 10억 달러 필요했어요. 한국은행 금리 3%, 일본은행 0%였죠. 당연히 일본에서 빌렸어요. 1,000억 엔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엔화 대출 이자가 0.75%로 올랐으니까요. 2026년에 1.5%가 되면 이자가 연 15억엔, 우리 돈 142억 원이에요.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요. 지금 엔달러 155엔인데 엔화가 강세로 140엔이 되면요, 갚을 때 10% 내야 해요. 1000억엔 갚는데 100억엔 더 필요한 거죠. 한국 대기업들이 빌린 엔화가 얼마나 될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화학까지 업계 추정 10조 원 이상이. 이 돈이 동시에 청산되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엔캐리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스닥 ETF 사셨나요? 미국 채권 펀드 들어가셨나요? 그 뒤에 헤지펀드 자금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헤지펀드가 엔화 빌려서 미국 주식 샀는데 헤지펀드가 청산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미국 주식을 팔아야죠. 나스닥이 떨어지고 여러분 ETF도 따라 떨어져요. 본인은 엔캐리 안 했는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옆집 불났는데 우리 집도 타는 거랑 똑같아요. 리즈키 씨, 존 씨, 이 과장, 그리고 여러분 ETF 안에 숨어있는 헤지펀드까지 다들 2026년 3월을 보고 있어요. 그날 임금 협상 결과가 나쁘면 청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도 움직여요. 극장에 불이 났어요. 출근은 하나인데 사람은 많고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빨리 뛰는 사람이 나가요. 늦게 뛰면요, 밟혀요. 그게 바로 우리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청산 가능 규모 295조 원이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12월 19일엔 5조 원만 움직였죠. 나머지 290조 원은 아직 한국에 있어요. 2026년에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2026년 3월 15일 토요일 아침 일본 신문에 춘투 결과 나왔어요. 평균 임금 인상률 5.5%, 시장 예상보다 높았어요.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렸어요. 투자자들은 생각해요. 임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겠네.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어. 엔캐리 수익이 줄어드는데 지금 갚아야겠어. 첫 번째 파도가 밀려와요. 1천억 달러 청산, 우리 돈 147조 원이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80포인트예요. 오늘 4020인데 80포인트 빠지면 3940이에요. 2% 하락이죠. 환율은 플러스 15원이에요. 오늘 1475원인데 15원 오르면 1490원이에요. 수입 물가가 1.2% 상승해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이었다면 2240원이 돼요. 커피 한 잔 5,000원이었으면 5,060원이에요. 보세요. 엔캐리 청산이 당신 장바구니를 직격하는 거예요. 근데 100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패닉이 시작돼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엔캐리 청산 시작됐다.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 이렇게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어요. 나도 팔아야 하나? 그래서 팔기 시작해요.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와 추가로 1000억 달러 청산, 총 2000억 달러, 우리 돈 295조 원 전액이에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40포인트예요. 4020에서 1040포인트 빠지면 3780이에요. 6% 하락이죠. 환율은 플러스 75원이에요. 1475원에서 175원에서 75원 오르면 1550원이에요. 삼성전자 주가 오늘 52,000원인데 6% 떨어지면 48,880원이에요. 100주 들고 있으면 31만 2천원 손실이에요. 현대차는 20만 원에서 18만 8천원, 10주면 12만 원 손실이고요. SK하이닉스는요, 반도체는 더 많이 떨어져요. 외국인 비중 50% 넘으니까요. 10% 떨어지면 14만 4천원이에요. 10주면 16만 원 손실이죠. 보셨습니까? 2024년 8월 5일 재현되는 겁니다. 업종별로 볼게요. 반도체 마이너스 15%, 자동차 마이너스 10%, 은행 마이너스 12%, 건설 마이너스 15%예요.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르면 수입 물가가 5% 상승해요. 휘발유 1,600원에서 1,680원, 빵 3,000원에서 3,150원, 라면 1,0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라요. 보셨습니까? 주식 손실만 나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도 오르는 겁니다. 2024년 8월 5일 때 믹스 지수가 65까지 치솟았어요. 믹스가 뭐냐면 공포지수예요. 평상시엔 15에서 20이에요. 30 넘으면 불안, 50 넘으면 패닉, 65면 극도의 공포 상태예요. 2026년 3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빅스 65가 되면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 자산을 팔아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리츠, 회사채까지요. 현금만 들고 숨는 거예요. 한국은 신흥국이라서 충격이 2배예요. 외국인들이 위험하면 신흥국부터 빠져나가니까요. 미국이 5% 떨어지면 한국은 10% 떨어지는 거예요. 2024년 8월 폭락 후 회복에 3개월 걸렸어요. 근데 295조 원 전액 청산되면요, 회복에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있어요.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2026년은
미국 경제가 약할 수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건 경기가 약하다는 신호예요. 미국 경기 둔화 플러스 엔캐리 청산, 더블 펀치예요. 2026년 폭탄이 터지기 전에 신호가 나타날 거예요. 세 가지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 일본 10년 국채금리예요. 오늘 1.89%예요. 경고선은 2.5%, 위험선은 3.0%예요. 2.5% 넘으면 대비 시작하세요. 3% 넘으면 즉시 행동해야 돼요. 두 번째 신호, 엔달러 환율이에요. 오늘 155엔이에요. 경고선은 145엔, 위험선은 140엔이에요. 145엔 아래로 내려가면 엔화 강세 본격화 신호예요. 세 번째 신호, 미일 금리 차예요. 오늘 3.75%예요. 경고선은 2.5%, 위험선은 2.0%예요. 2.5%. 아래로 내려가면 엔캐리 매력 급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매일 체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요. 경고선을 넘으면 대비하고 위험선을 넘으면 즉시 행동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조용해요. 12월 19일 무사 통과했으니까요. 근데 물 아래에서는 거대한 상어가 움직이고 있어요. 표면은 잔잔한데 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26년 3월 그 상어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카운트다운이에요. 5번이 가장 약한 신호고 1번으로 갈수록 위험해져요. 신호 5번, 일본 국채금리 2% 돌파. 무엇을 보냐고요? 일본 10년 국채금리예요.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 가능해요. 오늘 1.89%, 2%. 흥미까지 왔죠? 이 신호가 나타나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대응 시간은 6개월이에요. 지금 할 것은 주식 비중 점검하는 거예요. 총 자산에서 주식이 50% 넘으면 위험해요. 30%로 낮추세요. 주식 20%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호 4번, 일본 금리 1.0% 돌파. 지금 0.75%예요. 2026년 3월쯤 1.0%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신호가 나타나면 와타나베 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청산 고민하는 거죠. 대응 시간은 3개월이에요. 지금 할 것은 엔화 매수 시작하는 거예요. 155엔 이하에서 조금씩 사모으세요. 3번 나눠서요. 총 외화의 20%를 엔화로 보유하는 게 목표예요. 왜 엔화 사라고 하냐고요? 청산 시작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요. 엔화 들고 있으면 환차익 볼 수 있어요. 신호 3번, 미일금리차 2.5% 오늘 3.75%예요. 2026년 6월쯤 2.5% 될 수 있어요. 일본이 1.0%로 올리고 미국이 3.5%로 내리면 차이가 2.5%잖아요. 이 신호가 나타나면 헤지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청산 시작해요. 대응 시간은 1개월이에요. 즉시 할 것은 현금 비중 50%까지 높이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 확보하세요.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할 탄약이에요. 어떤 주식부터 팔까요? 외국인 보유 비중 높은 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거요. 신호 2번, 엔달러 환율 145엔 이하. 오늘 155엔인데 145엔까지 10엔 남았어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신호가 나타나면 패닉이 시작돼요. 환율은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하루에 5엔씩 움직일 수도 있어요. 대응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긴급 행동으로 방어주로 갈아타세요.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주 팔고 통신,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사는 거예요. SKT, KT, 한국전력이요.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 비중이 낮아서 덜 떨어져요. 신호 1번, 빅스 지수 50 돌파. 인베스팅닷컴에서 실시간으로 봐요. 평상시엔 15에서 20이에요. 50 넘으면 패닉 상태예요. 이 신호가 나타나면 최종 단계 모든 위험 자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대응 시간은 24시간이에요. 빅스 50 넘으면 다음날 폭락 시작하니까요. 마지막 선택으로 전액 현금화하세요. 손실 보더라도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어느 단계냐고요? 신호 5번이 곧 나올 것 같아요. 일본 국채금리가 1.89%니까요. 2% 눈앞이에요. 남은 시간 계산해 볼게요. 2% 돌파, 2026년 1월 예상. 6개월 전 1% 금리, 2026년 3월 예상. 4개월 전. 금리차 2.5%, 2026년 6월 예상. 1개월 전 엔달러 145엔, 2026년 7월 예상. 일주일 전. 빅스 50 돌파, 2026년 7월 예상. 24시간 전. 지금부터 2026년 7월까지 6개월 남았어요. 우선순위 행동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증권앱 열어서 주식 비중 확인하세요. 50% 넘으면 위험해요. 엔달러 환율 즐겨찾기 추가하세요. 매일 아침 체크할 거예요. 일주일 안에 변동금리 예금을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비상금 통장에 월급 3개월치 넣어두고요. 한 달 안에 주식 비중 50%에서 30%로 낮추세요. 엔화 매수 시작하세요. 방어 포트폴리오 만드세요. 현금 30%, 엔화 20%, 달러 10%는 금 5%, 방어주 15%. 이렇게요. 신호 무시한 사람들 이야기 해볼게요. 2024년 8월 5일 전날인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예고했어요. 근데 어떤 투자자는 무시했어요. 설마 큰일 나겠어? 8월 5일 아침 그 사람 계좌는 마이너스 8.77%. 1억 있었으면 912만 원 손실이에요. 하루 만에요. 패닉에 빠져서 다 팔았대요. 손절한 거죠. 3개월 후 코스피가 회복했는데 그 사람은 현금 들고 있었어요. 결국 10% 손실 확정했고요. 반대로 신호 보고 움직인 사람도 있어요. 7월 31일에 주식 30% 팔았어요. 8월 5일 폭락 때 그 돈으로 저가 매수했고 삼성전자 6만 4천 원에 샀대요. 3개월 후 7만 2천 원, 12.5% 수익 낸 거죠. 차이가 뭐냐고요? 신호를 받느냐, 무시했느냐예요. 2026년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직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295조 원 폭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있는 옷의 원단까지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의 90%는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환율이 20% 올랐다는 건 물가가 그만큼 뛴다는 뜻이고 당신의 월급이, 당신의 연금이, 당신이 땀 흘려 번 돈이 앉은 자리에서 20% 삭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원화라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이 겪고 있는 지옥이 남의 일 같습니까? 엔저니까 수출 잘 돼서 기업은 부자가 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일본의 서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마트에서 수입산 소고기 한 팩 집는 것도 손을 벌벌 떱니다. 아이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중고폰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마 하다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선진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은 무너졌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화가 정확히 그 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가파르고 더 잔혹하고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냄새를 맡은 눈치 빠른 큰손들은 짐을 쌌습니다. 강남의 자산가들은 달러 예금으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마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것조차 한국 시장을 믿지 않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원화를 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치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구멍이 뚫렸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구조적인 붕괴 신호입니다. 최근 뉴스를 도배한 한중 정상회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악수를 하고 웃음을 짓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거창한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이 순진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풀리면 경제가 좀 나아지겠구나. 다시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넘쳐나고 화장품이 팔리고 면세점이 북적이겠구나. 꿈 깨십시오. 제발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 회담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냉정하게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그때 중국은 우리의 공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팔고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조립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덕분에 꿀을 빨았습니다. 앉아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공장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 우리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포식자가 피식자를 사냥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석유화학, 중국이 자금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플라스틱은 안 사갑니다. 철강, 중국산 저가 철강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제철소들은 용광로를 꺼야 할 판입니다. 디스플레이, 이미 LCD 시장은 중국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조선,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1등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 만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만듭니다. 심지어 가격은 30%, 아니 반값입니다. 기술 격차?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다 빼갖고 이제는 우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은 지금 내수 경기가 박살나서 물건이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 곳이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요. 그 악성 재고를 처리할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문 엽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장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걸 보십시오. 무료 배송, 초저가 할인, 이게 단순히 싼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끼입니다. 이건 한국의 유통 생태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씨를 말리는 경제적 공습입니다. 한국 기업이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막히면 달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없는데 나가는 달러만 많아집니다. 이런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웃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키스를 외교적 성과라고 포장하는 뉴스 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웃으며 한국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손을 잡는 순간 한국의 제조업은 산소호흡기가 떼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아니라 끓는 기름솥에 던져진 개구리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바다 건너 미국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국론은 반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중국의 손을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배신자. 혹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눈치 없는 박쥐. 당장 미국의 보복이 시작될 겁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온다면 관세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보십시오. 중국산 광물을 조금이라도 쓴 배터리는 보조금을 10원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 한중 협력으로 중국산 부품을 더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삼성, SK,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합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 쫓겨난 기업의 주가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칼을 들이대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 이 어설픈 양다리 외교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라는 든든한 밧줄을 놓는 순간 가차없이 자금을 회수해 떠날 겁니다. 한국을 떠난 돈은 일본으로,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싸들고 나갈 때 환율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까지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를 원망해봤자 이미 당신의 통장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 3,000원을 넘길 것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2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은 파탄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방어하지 않을까요? 환율이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미국도 올렸고 유럽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는 머뭇거립니다. 동결 또 동결.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그 아파트, 바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기형적인 괴물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1위, 5천만 국민이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잡겠다고 미국처럼 금리를 5%, 6%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못 버티고 파산합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폭락합니다. 더 무서운 건 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습니다.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빌라왕 사태는 전국으로 번질 겁니다. 세입자는 돈을 떼이고 집주인은 파산하고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화 가치를 지켜서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거품을 지켜서 건설사를 살릴 것인가. 그들은 잔인하게도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현금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서라도 건설사와 집주인들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비싼 파를 사고 비싼 기름을 넣으며 고통받는 그 비용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파트 값을 방어해주기 위해 치르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좀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갚는 건설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은행 빚이라는 산소호흡기 하나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PF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값, 철근값,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비용이 오르면 이 좀비 기업들은 그날로 산소호흡기가 떼어집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줄도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정부는 필사적으로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는 바로 환율 폭등입니다. 당신의 월급 가치를 희생시켜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억지로 봉합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쇼크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사고 일본의 엔화 자산을 사고 뉴욕의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원화는 더 이상 안전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들이 던지고 나가는 폭탄을 맨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사라고 규제 풀어주니까 지금 이 기회라며 빚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손이 잘려나갈 뿐입니다. 1997년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며 장롱 속 금반지를 꺼냈던 IMF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위기가 온다면 그때처럼 금모으기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문제였습니다. 기업만 살리면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늘어나고 나라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5천만 국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옆집 철순애도 뒷집 영인애도 모두 빚쟁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합니까? 각자 도생.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국가 부채보다 무서운 게 가계 부채입니다.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젊었습니다.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습니다. 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밤낮으로 일하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출산율 0.6명, 국가 소멸 단계입니다. 돈을 버는 청년은 사라지고 연금으로 버티는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추어 가는데 어떻게 다시 뛸 수 있겠습니까? 늙고 병든 말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다시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어두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나마 벌어놓은 돈이라도 많았지만 우리는 빚만 잔뜩 지고 늙어버렸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정부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세계 9위라고 자랑하지만 그건 우리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를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환율 방어하느라 곶감 빼먹듯 달러를 다 쓰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금고와 빈문서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구제금융조차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마치 예고된 재난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겪게 될 미래는 3단계로 찾아옵니다. 1단계, 현실 부정.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내 돈이 휴지가 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원화를 쥐고 버티는 것. 가장 어리석은 자살 행위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설마 이 큰 배가 가라앉겠어? 라며 선실에서 잠을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2단계, 공포의 확산. 앞으로 불과 3개월에서 6개월 뒤 동네 마트에 가보십시오. 밀가루, 식용유,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생필품은 달러로 사오는 것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30%, 50% 폭등합니다.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외식은 사치가 되고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패딩을 입고 자게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목 졸려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자영업자 폐업이 줄을 이을 겁니다. 3단계, 체념과 빈곤. 1년 뒤 당신의 자산 가치는 세계 수준에서 반토막이 날 겁니다. 해외여행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국 돈을 들고 나가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도 가난한 여행자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술 한 번 안 마시고 아꼈는데 결과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 이게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미래입니다. 중산층의 붕괴, 빈익빈 부익부의 극대화. 이것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입니다. 제발 멍하니 있지 마십시오. 지금이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뒤에는 뛰고 싶어도 뛸 수 없습니다. 첫째, 원화 적금, 예금 따위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은행이자 3%, 4% 받으려다 원금의 가치가 20%, 30% 날아갑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물가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축이 아니라 돈을 녹이는 것입니다. 은행을 믿지 마십시오. 은행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곳입니다. 둘째, 자산을 배분하십시오. 지금 당장 달러를 사든 금을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하십시오. 원화가 아닌 자산으로 당신의 돈을 대피시키십시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고요? 1,400원일 때 비싸다고 안 산 사람은 1,500원이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평화로울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당신의 가족을 지킬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30%는 외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능력을 키워 외화를 버십시오. 한국 내수 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해봤자 남는 건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든 해외 주식 투자를 하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든 글로벌 플랫폼에서 돈을 버십시오. 달러를 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지옥 같은 불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도 내 통장에는 달러가 꽂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환율 1,450원. 이 숫자를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십시오. 이 저항선이 뚫리고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환전하려고 은행에 달려가봤자 셔터문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것이고 가만히 있는 자는 수장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지갑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십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하냐고 말입니다. 달러를 사야 할까요?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답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화 가치가 붕괴될 때 당신의 자산을 10년, 20년 지켜줄 절대 망하지 않는 생존 자산 포트폴리오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 때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 파운드당 2,0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결국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등락폭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닥쳐온 원화 가치 추락이라는 끔찍한 재앙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달러 환율만 주시하고 계셨겠지만 정작 진짜 균열은 유럽 통화시장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반 폭등하는 이 기이한 현상.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들의 화폐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원화의 기초 체력이 처참하게 으깨지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더 깊은 추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왜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살얼음 판인지, 이 환율 쇼크가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대출 이자를 어떻게 옥죄올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계장가를 확인하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어이 현실이 됐습니다. 1파운드당 2,000원. 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건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등락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6년 만에 목격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기록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죠. 원파운드 환율이 장중 2,003원까지 치솟으면서 최후의 심리적 저지선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로화도 상황은 다를 게 없습니다. 원 유로 환율이 1,747원을 찍으며 두 통화 모두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꼭대기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올 1월까지만 해도 유로화는 1,50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6% 넘게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파운드화 역시 연초 1,760원대였던 것이 지금 14% 가까이 급등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럽 통화마저 이렇게 발작한다는 건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외환 방어막이 통째로 뜯겨나갔다는 뜻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과거에 겪었던 일시적인 출렁임과는 궤도 자체가 다릅니다. 방어선이 뚫린 수준이 아닙니다. 발밑을 지탱하던 바닥이 꺼져버린 듯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많은 분이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통화까지 우리 돈을 상대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다는 건 병의 원인이 밖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쫓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시절 겪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시장을 휘감으며 공포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속절없이 녹아내릴 때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당장 유학비 송금해야 하는 학부모님들,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지금의 이 숫자가 단순한 경제 그래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비명으로 들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럽 통화가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다는 이 신호탄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태풍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경제 펀더멘털이 과연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을 뜯어보면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남의 나라 돈값은 그대로인데 우리 원화만 유독 헐값 취급을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지금 파운드나 유로가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경제는 온갖 악재로 비틀거리며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환율만 이렇게 발작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잔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원화 가치만
홀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이걸 두고 똥값이 됐다고들 하죠. 국제사회에서 우리 돈이 휴지 조각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 굴욕,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유로화가 강하지도 않은데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튀어올랐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지금 그 거울 속에 비친 우리는 자생력을 잃고 외부 바람 한 점에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뿐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가서 밥값 좀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에 맞지 않던 수출 강국의 위상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겁니까? 원화가 이토록 맥없이 주저앉는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멀쩡히 서 있는데 우리만 도시로 가라앉고 있는 이 판국을 과연 일시적인 수급 문제라고 퉁칠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당국의 아니한 현실 인식이 위기를 부채질하는 트리거가 된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원화 가치의 폭락은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궤도를 수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경제 위기 때 겪었던 처참한 고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원화가 굴욕적인 수준으로 평가절하된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판세를 뒤집을 뾰족한 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로화 같은 주요 통화 대비해서도 맥을 못 추는데 기축 통화인 달러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1480원이라는 환율은 어쩌면 다가올 재앙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덮치기 위해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이성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율이 연고점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며 1483.6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으며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불과 반년 전인 7월만 해도 1355원선이었는데 순식간에 1500원 턱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하락 속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장중 한때는 매수세가 몰리며 1484.7원까지 치솟아 심리적 저지선인 1485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현찰 매도율입니다. 실거래가는 이미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학생 송금이나 급한 외화 결제가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1,480원을 상회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 발생한 비상사태입니다. 당시 3월 12일에 1,496원, 다음날 1,483원을 기록했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온 나라가 국가 부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던 그 트라우마가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이 기이한 시장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환율 방어선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으며 외환당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중앙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가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까지 통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를 억지로 누르려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소집해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의 끝을 보여주며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처절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환율 상승에 더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1,500원 돌파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의 약발이 다한 곳에는 투기 세력의 탐욕과 국민들의 깊은 탄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충격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고공행진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폭등과 가계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감추고 있는 치명적인 경제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판인 한미통화 스와프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컨트롤 타워에서 나오는 안이한 발언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공포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한국은행, 연기금 등 모든 기관이 나서서 환율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장이 보여주는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책을 내놓을수록 환율은 보란듯이 튀어오르며 정책 당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헛발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해외 주식 이벤트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단시켰습니다. 개인들이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조차 외환 수급에 방해가 된다며 사실상의 자본 통제를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내 7대 그룹 총수들을 급히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기업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내다 팔라고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환율 방어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실패입니다. 어떤 명약을 써도 효력이 없다는 말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배수진을 쳤음에도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비웃기라도 하듯 원화 폭락 쪽에 더 큰 판돈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1480원 선이 붕괴되었고 이제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공포스러운 국면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면 아무리 명약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외환 당국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부족이라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믿음이 박살난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정부가 안간 힘을 쓰고 있음에도 원화 가치가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국들은 금리 인상이나 외환 보유고, 카드를 적절히 섞어가며 속도 조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책적 처방도 먹히지 않는 통제불능의 침몰을 겪고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기는 했나라는 깊은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주식 시장을 누르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의 고육지책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절망적인 시그널만 줄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모든 정책적 몸부림이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무기력하며 시장은 당국자들의 호소를 차가운 냉소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총재의 장담 뒤에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심연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쏟아내는 공식 브리핑을 보고 있자면 현실 감각이 마비된 듯한 이질감마저 듭니다. 밖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인데 성벽 안 지휘부에서만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인지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최근 정부는 최후의 안전판이라 불리는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특단 대책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의 환율 급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외국인의 일시적 차익 실현일 뿐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러한 태도에서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무능함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전을 보증하는 심리적 해구산입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않겠다는 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배짱 플레이를 보고 과연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묻어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라면 이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타고 있을지 말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식의 한가한 교과서적 훈계는 매일 아침 폭주하는 환율 전광판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화법 또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불을 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발언이 오히려 역설적인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투자자들의 귀에는 곧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음으로 들리는 걸까요? 이 총재는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과거의 위기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고물가와 자산 격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 수장이 굳이 국가 부도나 파산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도 하기 전에 아직 죽을 병은 아니니 집에 가라고 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저런 말을 먼저 꺼낼까라는 원초적 공포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이 발언을 심리적 저지선이 뚫렸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이자 거울입니다. 거울이 이미 박살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 뒤편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조차 심각하게 경고한 대한민국 국부의 치명적 약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부채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겁니까? 이 빚의 굴레가 어떻게 환율을 천장까지 밀어올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IMF가 한국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섬뜩한 데스노트와도 같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재앙은 당장 바꿀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는 대한민국이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락의 끝을 향해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부채 공화국,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뇌관과 다름없으며 실제 지표들은 이미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30년까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8.4%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 덕분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여 위기를 희석시킬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진 나라입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1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경제 대국인 독일이나 일본 혹은 최근 파산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과 견주어 봐도 우리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튼튼한 스위스나 캐나다, 그리고 한때 부채의 대명사였던 그리스조차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채 비율을 낮추는 와중에 왜 대한민국만이 홀로 역주행하며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손절하고 원화를 투매하며 탈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나라빚의 폭증은 국가 신용도의 추락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통화가치의 급락이라는 참사를 불러옵니다. 화폐의 가치는 곧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데 중병이 들어 빚더미에 앉은 환자의 자산을 누가 신뢰하고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부채의 덫은 정부 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파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대기업 팔을 비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외환 보유고만 탕진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인 스마트머니는 이미 한국을 심각한 부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험 투자처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은 바닥을 치는데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침몰하는 배일 뿐이기에 원화 강세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작금의 환율 폭등 사태는 노틀대로 터진 경제의 환부가 터진 것이며 그 중심에는 통제 불능의 국가 채무라는 괴물이 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1달러당 1,500원이라는 환율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빚의 무게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곳간이 텅 빈 나라는 결정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을 지켜줄 최후의 안전판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광판에 찍히는 환율 숫자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초토화하고 여러분의 저녁 밥상을 얼마나 빈곤하게 만드는지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는 결국 세금 폭탄과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금리 폭등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 되어 우리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며 이미 그 파괴적인 징후들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이는 곧장 금리 인상을 강제하여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굴레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이제 그 참혹한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율 상승이 그저 뉴스 앵커가 읽어주는 건조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 숫자는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 반찬을 뺏어가고 월급 통장을 스쳐가는 대출 이자라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환율 1,480원의 쇼크는 이미 서민 경제의 밑바닥부터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식 물가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는데 소고기 가격은 16%나 폭등했고 돼지고기는 12%, 심지어 직장인의 생명수와 같은 커피 한 잔 가격까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가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기업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가만히 앉아서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내년에는 무엇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지 생존에 대한 공포가 피부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진짜 비극은 물가 상승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잔인한 경제적 타격을 향해 질주한다는 점입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리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뛰면 채권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폭주로 이어집니다. 이미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8.2%라는 살인적인 수치를 찍으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 하단도 이미 5%를 뚫었고 고정금리는 6%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은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막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고환율이 촉발한 고물가,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라는 이 삼중고의 압박은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력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와 이자만 치솟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거대한 경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유로부터 달러까지 모든 환율 지표가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고 연평균 환율은 이미 그 끔찍했던 IMF 시절을 넘어섰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죠. 컨트롤 타워가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겉핥기식 대책만 남발하는 사이 국민들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은 어느새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악의 악순환,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였다는 이 섬뜩한 신호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이 지독하게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과연 우리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쏟아지는 실물 데이터와 현장의 비명을 종합해보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엄중하고 위태롭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마지막 진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매듭지을까 합니다. 오늘 확인한 우리 경제의 민낯,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평균 환율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록했던 1394원을 이미 훌쩍 넘겼다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낙관론만 펼치고 있지만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있고 환율과 물가, 금리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지옥의 사이클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위기는 재앙이겠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칼을 가는 사람에게는 계층 이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한 판단력이 필수입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된 시장 지표와 팩트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경제 태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다음 생존 키워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조만간 더 날카로운 분석과 시급한 속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